민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삼촌이 데리러 온다. 어린 그는 그것만이 희망이라고 믿고 버텼던 것이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끝내 오지 않았고 그 기다림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많이 추웠겠구나. 민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책임의 표현이 아니라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는 위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겨울 아침 햇빛은 얇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대기업 MH그룹의 회장실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늘 그렇듯 검은 양복을 정갈하게 걸친 채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출근길 인파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속에는 오래도록 눌러 담은 묵직한 기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결단력 있는 냉철한 회장이라 불렀지만 누구도 그 안에 담긴 상처를 읽어내지는 못했죠. 비서실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김 비서가 정중히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고 김 비서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간단히 하루 일정을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민호는 그 속에서도 미세한 긴장을 감지했습니다. 회장 교체설, 새로운 해외 투자, 재단 운영 문제 등 이른바 굵직한 일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손끝으로 굴리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비서, 오늘은 일정 그대로 진행하죠. 민호가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자 김 비서는 네, 회장님하고 고개 숙여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실은 다시 적막한 고요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는 잠시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는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울림을 가슴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잊었다고 믿어온 어떤 기억이 깨어나려 하는 듯 했죠.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창가 쪽에 놓여있던 전통 나무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상자는 수십 년 전 입양될 때 간신히 얻어들고 갔던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뚜껑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낡아빠진 기차역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을 뿜어내며 플랫폼에 서 있던 어린 소년, 바로 그 자신이었죠. 민호의 시선이 사진 위에 오래 멈췄고 그의 손끝은 잠시 떨렸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자기 위안을 위한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묻고 있었어요. 나는 그날 왜 버려졌던 걸까? 왜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았을까?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긴 숨을 내쉬었고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비서 긴급보고라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순간을 좁힌 채 메시지를 열어보았죠. 짧은 문장 하나가 회장실의 정적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회장님, 과거 가족 관련 자료에서 이상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민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차갑고 낡은 문 하나가 그 순간 삐걱이며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진 속 어린 아이와 교차하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이 작은 균열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파동이 되어 돌아올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 회의가 끝난 뒤
민호는 김비서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회장실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난 뒤에도 회의장에서 들리던 말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가 잔향처럼 귓가에 남았지만 그의 마음속을 잡아끄는 건 오직 하나 가족 관련 자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는 오래전 끊어냈다고 믿었던 과거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에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잠시 후 문이 두드려지고 김 비서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 냉철한 모습과 다르게 다소 경직되어 있었고 손에 들린 봉투는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기록 여기 두세요 하고 짧게 말했지만 목소리 속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김 비서는 고개를 숙여 봉투를 내려놓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민호는 손끝으로 봉투를 천천히 열며 안에 들어있는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특유의 눅눅한 질감, 오래된 잉크 냄새, 모서리가 닳아 너덜거린 기록들. 그것들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그의 잊힌 과거가 살아 돌아온 듯한 감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입양 전 보호소 기록? 민호가 낮게 중얼거리자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재단 자료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일반 기록과 달리 봉인 표시가 되어 있더군요. 내용이 좀 이상해서 민호는 말을 끊고 나가 있어요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닫고 나갔죠. 그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호 대상자 민호 추정 5세. 이름 옆에는 추정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주소란에는 강원도 역 인근 발견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그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길을 잃은 아이였다고만 들었지만 기록에는 보호자가 고의적으로 두고 떠났을 가능성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을 본 순간 민호의 호흡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눈보라 속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꾹 깨물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기찻길, 쌓인 눈, 희미해져 가던 사람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누구였는지 단 한 번도 떠올린 적 없었지만 지금은 그 장면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듯했죠. 문서를 계속 넘기던 그의 손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흐릿하게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가족 중 장녀 정숙이 보호소 측과 접촉해 서류 처리를 요구함. 민호는 그 한 줄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정숙. 재단의 실질적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 그리고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 그 이름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의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장녀 정숙? 그는 스스로에게 되묻듯 중얼거렸고 그 순간 기억 속 퍼즐이 어딘가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외면해온 과거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죠.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80년대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 단지와 새로 들어선 현대식 건물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변한 모습처럼 그의 인생도 겉모습은 화려해졌지만 속에는 오래된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돌려 다시 앉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확인해 봐야겠군. 그는 다음 순간 김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재단 내부 자료 열람권을 최대치로 올리세요. 정숙 이사장의 활동 기록 전부 가능한 한 빨리.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숨을 삼킨 뒤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답했죠. 민호는 문서 한 장을 손에 든 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글씨는 세월의 색이 바랬지만 그 문장의 의미만큼은 날카롭게 살아있었어요.
그는 문득 손끝으로 종이를 힘줘 접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종이가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마치 과거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숙,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의 마음속 질문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회장실 창틈으로 스쳐 지나가는 듯했고 그 바람은 40년 전 겨울의 기억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과거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의 시작이었죠. 잠시 후 그는 코트와 서류를 챙겨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한층 빠르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억눌러 왔던 감정이 이제는 움직일 때를 요구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기록의 발견이 앞으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폭풍의 초입이라는 사실을. 민호는 검은 코트를 여미며 재단 건물 앞에 섰습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대로변에 자리한 정우복지재단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깔끔했지만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며 그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건물 안에는 그가 평생 외면해왔던 과거의 실체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민호는 손잡이를 밀며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는 직원 몇 명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의 때나 공식 행사에서나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는 재단 이사장 정숙과 언제나 함께 언급되는 해외 투자자의 방문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이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그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을수록 민호는 눈에 띄는 규율과 직원들의 긴장된 태도가 재단의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정숙의 강력한 지도력이라 칭송받았지만 실상은 누군가의 감시 아래 놓인 듯한 폐쇄적인 공기였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정숙과 집안 사람들 몇 명, 재단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민호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는 오랜 세월 단련된 체면용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이 먼 길을 직접 와주시다니 귀한 분 오셨네.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음색이었어요. 민호는 차분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정숙의 눈을 보며 오래전 기억 속 희미한 그림자와 겹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단 내부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민호는 말없이 자료들을 넘겼습니다. 서류의 숫자들은 말끔했지만 지나치게 정돈된 형식은 오히려 민호의 의심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눈은 자연스럽게 정숙의 둘째 아들 동진에게 향했습니다. 동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꾸 다리를 떨고 있었고 땀에 젖은 손으로 서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작은 행동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동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단 운영 실적은 아주 안정적입니다. 혹시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정숙이 묻자 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적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내부 문서 접근을 조금 더 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군요. 정숙의 미세한 표정 변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켰지만 금세 웃음으로 가렸습니다. 그렇다면 파일 몇 가지를 열람하게 해드릴게요. 해외 투자자께서 요청하신다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회의가 끝난 뒤 민호는 내부 직원들과 간단한 현황 설명을 들으며 재단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건물 뒤편의 노후한 복지시설,
반대로 과하게 꾸며진 이사진 전용 공간, 그리고 직원들의 지나친 경직됨.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조각처럼 보였지만 민호는 그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걸음걸이가 어느새 과거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이 건물 구석구석에 남아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요. 복도를 지나던 중 낯선 목소리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회장님, 혹시 잠시만요. 뒤돌아보니 정숙의 막내딸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분위기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어요. 혜진은 주변을 살핀 뒤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이유가 재단 때문에만은 아니죠? 민호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혜진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이 이제 한 발 더 깊은 세계로 들어섰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재단의 문턱을 넘어선 순간부터 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재단을 둘러본 뒤 민호는 안내 직원이 비워둔 임시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오래된 나무 책상과 회색 파일, 캐비닛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단출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런 단순한 공간에서 생각이 더 잘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회의 중 눈에 밟혔던 동진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불안하게 떨던 다리, 시선이 자꾸 서류 한 장에만 머물던 모습, 그리고 정숙이 그를 유독 감싸던 태도.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감추려는 사람의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재단에서 받은 내부 자료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실적 보고서, 예산 지출 내역, 후원금 정산 기록들까지 서류는 모두 말끔했지만 어딘가 비어 보였어요. 필요한 숫자만 있고 과정이 없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문서 사이에서 부자연스럽게 이어진 항목을 발견하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비용 3억 원 사용. 그런데 실제로 본 시설은 낡은 창문과 오래된 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민호는 파일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군요. 그때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혜진이 작은 서류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혹시 혼자 계실까 해서 이것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민호는 상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책상에 상자를 내려놓고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낡은 스테이플러 자국과 바랜 색이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민호가 묻자 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창고에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자료들이에요. 공식 기록엔 없는 것들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용기를 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녀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래된 가족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기 서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문서를 하나씩 펼치자 민호는 즉시 눈에 띄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후원금이 특정 시점부터 급격히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흐름, 누락된 보고서 번호,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사용된 비용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흔적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스치자 작은 메모지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메모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이사장님 지시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혜진은 그 메모를 보고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용히 물었어요. 정숙 이사장이 이런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혜진은 두 손을 꼭 쥔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확신은 못했지만 이상한 느낌은 있었어요. 어머니는 늘 자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시선을 창가로 돌렸습니다. 바깥은 늦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길가에는 노점상이 철수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어린 시절 시장 구석에서 떨고 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추위와 외로움이 다시 가슴속 깊이 번져왔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두었던 어둠이 다시 형태를 드러내는 듯했죠. 혹시 더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민호의 질문에 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동진 오빠가 숨겨놓은 파일이에요. 저는 접근 권한이 없어서 열어보진 못했지만 오빠가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얼굴로 보관하고 있던 걸 본 적이 있어요. 민호는 USB를 받아들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의심하던 균열이 이제는 분명하게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정숙이 지켜온 권력의 성이 사실은 속이 텅 빈 모래성에 불과했음을 암시하는 증거였죠. 그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 목록이 뜨는 순간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단을 둘러보는 듯 긴장된 눈빛으로 방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화면에 뜬 파일명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특별관리보호소 기록.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제목이 의미하는 단어의 무게는 너무도 분명했죠. 이것은 내 이야기군. 민호의 마음속으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작은 방 안에서 벌어진 단서는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파국의 서막이었어요. 재단 내부의 균열은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고 민호는 그 균열의 중심에서 결국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노트북 화면의 밝은 빛이 어두운 집무실 벽에 반사되며 흔들렸습니다. USB에 담긴 파일들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호의 잊힌 시간,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과거의 실체를 향한 문이었어요. 민호는 특별관리보호소 기록이라는 폴더를 클릭하며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묵직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는 순간 오래전 종이 문서를 촬영한 듯한 스캔 이미지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문서의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손때 묻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첫 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문서 상단엔 보호 대상자 178 민호라는 제목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친 문장 하나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가족 구성원 장녀 정숙의 요청에 따라 긴급 조치함.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천천히 움켜쥐었고 한동안 말없이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급히 뛰어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진이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이 파일 누가 건드렸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리를 지킨 채 조용히 동진을 보았습니다. 이 파일을 왜 숨겼습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눌러온 감정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묵직했습니다. 동진은 입술을 떨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혀를 몇 번 굴리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시키셔서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는 이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몸짓과 표정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했죠. 민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동진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록에 당신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자료 정리 담당 동진. 동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집안에서 쫓겨날까봐.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을 크게 떴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민호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심장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에게 차갑게 스며들었던 외로움의 근원, 왜 버려졌나에 대한 답이 이제는 거의 눈앞에 다가온 느낌이었죠. 그는 문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호소 담당자 면담 기록이라는 문서가 떴습니다. 거기엔 담당자의 손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글씨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아동은 식사를 거부하며 계속 울었다. 삼촌이 데려온다고 반복해서 말함. 민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때 무엇을 기다렸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삼촌이 데리러 온다. 어린 그는 그것만이 희망이라고 믿고 버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문장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장녀 정숙의 요청에 따라 아동의 신원 은폐 조치 진행. 혜진은 그 문장을 보고 입을 가린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렸습니다. 동진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연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서류 정리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의 말은 민호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리게 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지는 듯 했죠. 민호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 기차역 플랫폼, 자신을 팔에 안고 있던 누군가의 체온, 그리고 사라져간 그림자. 그 그림자의 정체가 이제는 너무나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고 고개를 들어 혜진과 동진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정숙 이사장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고 감정을 억누르는 듯 짧고 분명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외부 미팅이 있다고 나갔어요. 하지만 곧 돌아오실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결심을 굳힌 사람의 그것이었죠. 좋습니다. 그는 코트를 집어들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럼 기다리죠. 착 가라앉은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갑작스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방 안의 세 사람은 앞으로 닥쳐올 폭풍이 이미 코앞에 와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장 거대한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단 창밖에는 갑자기 굵어진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하나씩 밟고 지나가는 듯한 묵직한 걸음이었어요. 복도의 형광등은 오래된 건물 특유의 미세한 깜빡임을 보였고 그 빛은 민호의 표정을 더욱 단단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혜진이 조심스레 따라오고 있었고 복도의 반대편 끝에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동진이 흐릿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더 이상 그들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질문만이 남아 있었어요. 왜 나였나? 그 이유를 알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선 민호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숙이 곧 돌아올 것이었고 방 안은 폭풍을 맞기 직전의 적막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재단의 공식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그가 가진 USB 속 진실과 비교하면 그 모든 서류는 허울 뿐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재단의 설립자가 찍힌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사진 아래에는 나눔과 인간 존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했죠. 민호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물기 시작하면서도 동시에 다시 벌어지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올라오고 있었어요. 문득 그의 손에 쥐어진 작은 종이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이 건넸던 그 메모에는 보호소 직원의 짧은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아동 상태 불안정, 가족 구성원의 압박으로 절차 서둘러 진행. 민호는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그 문장 한 줄만으로도 그의 어린 시절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어떤 힘이 그의 삶을 만들었는지 모두 설명되는 듯했죠.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텅 빈 자리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빈자리는 어릴 적 단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왜라는 질문이 만들어낸 구멍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구멍이 진실을 향해 조금씩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자 혜진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것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고 혜진은 그 파일을 그의 앞에 내려두었습니다. 얇은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수기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민호가 서 있던 그 겨울 기차역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플랫폼에는 희미한 인형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민호는 이상하게도 그 사진에서 강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누군가 그에게서 등을 돌리던 순간 그 한 걸음이 그의 인생 전체를 갈라버렸던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봉투 안의 수기 기록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정갈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가족의 사정으로 아동보호 요청. 단 신원은 비공개 처리할 것.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정이라는 단어 하나에 가려진 진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는 이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씁쓸함과 서늘한 분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때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저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미세하게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니라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는 고요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혜진 씨 잘못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도 피해자니까요. 그 말에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비밀과 갈등 속에서 늘 조용히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잠시 마음이 저릿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이 감정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정숙과 마주해야 했고 그 마주함은 단순한 대면이 아니라 지난 40년의 인생이 서로 충돌하는 순간이 될 것이었죠. 민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자료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과거가 자신을 끌어내린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정확히 바라보고 인정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성공과 권력으로 빈 마음을 채우려 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이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직접 마주하려는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그의 안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과 외로움을 조금씩 녹여냈습니다. 마치 서늘한 빗줄기 속에서도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 듯한 변화였죠. 잠시 후 혜진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한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곧 도착하신대요. 그 말은 회의실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코트를 고쳐 입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깊은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어린 시절 그의 눈물을 대신해 주려는 듯한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선 그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과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40년의 무게와 그들이 숨겨온 40년의 비밀이 맞부딪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그 빗속에서 민호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지며 회의실 문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그림자처럼 그의 마음도 더 이상 어둠 속에만 머물지 않으려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를 묻고 진실을 바로잡고 상처를 치유할 시간.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정숙이 재단 건물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는 이미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우산을 접으며 로비에 들어섰고 직원들은 긴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평소에 위압감 있는 걸음 대신 어딘가 급하게 들뜬 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재단 분위기가 유난히 무겁다는 사실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죠. 그녀는 비서를 향해 짧게 물었습니다. 외부 투자자 아직 있어? 비서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께서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숙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경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 문으로 향했고 문 앞까지 왔을 때 잠시 숨을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어 열자 그 안에는 이미 민호가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번개가 흩뿌린 희미한 빛이 민호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고 정숙의 걸음이 순간 멈춰섰습니다. 왔습니까, 이사장님? 민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투자자를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지난 40년 동안 묻혀있던 겨울의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정숙은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리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런 날씨에까지 기다리셨어요? 무슨 일이라도. 그러나 그녀의 말은 민호가 테이블 위에 올린 서류 하나로 즉시 잘려나갔습니다. 그 서류는 보호소 기록,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익숙한 이름, 장녀 정숙. 정숙은 서류를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서류가 바스락거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지?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그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 변명인지 알고 있었어요. 민호는 조용히 한 걸음 걸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40년 전 겨울, 강원도역. 그날 저를 버린 사람이 누군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뒤로 한 발 물러났지만 회의실 벽에 막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정숙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땐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웠고 내가 그때. 그녀의 말은 그녀 자신도 믿지 못하는 변명이 되어 공기 속에서 허물어졌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정리한 겁니까? 부담이었으니까? 정숙은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나도 어쩔 수. 그러나 그녀의 그 다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혜진이 문가에 서 있다는 것을 정숙은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혜진은 울듯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했어? 정숙은 딸의 시선을 피해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딸에게조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숨겨온 죄를 들킨 사람의 모습이었죠. 민호는 혜진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정숙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공기를 갈라놓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정숙은 결국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지만 그 울음에는 후회와 공포, 그리고 무너짐만 있을 뿐이었어요. 민호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싸움이 복수였는지 혹은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만든 상처를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확인하는 과정에 서 있다는 거려. 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서 벗어나겠습니다. 정숙은 그의 발끝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 철벽처럼 쌓아온 권력도, 체면도 그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민호가 천천히 회의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의 긴 어둠을 뚫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처럼 평온했어요. 문을 열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붙잡은 채 작은 목소리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을 하고 있었죠. 민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그 흐림 사이로 아주 작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민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켜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의 발걸음은 계단을 내려갈수록 가벼워졌습니다. 홀로 맞서야 했던 가장 어두운 진실을 마주한 뒤 그의 마음속 빈자리는 조용히 아주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재단 건물을 나온 민호는 우산을 쓰지 않은 채 주차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빗줄기는 이제 거의 그쳤고 대신 공기엔 겨울 특유의 차가운 냄새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차문을 열지 않고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 머리가 무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머릿속이 이상하리만큼 맑아진 느낌이었죠. 40년 동안 쌓아두었던 의문과 외면, 억눌린 감정들이 조금씩 풀어져 나가며 가슴 한쪽이 비워지는 듯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그 비워진 자리가 허전함이 아닌 묘하게 편안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어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마지막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 무언가에 이끌리듯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겨울비가 그친 고속도로는 희미한 물기만 남아 있었고 멀리 산 능선 위에는 눈구름의 그림자가 여전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온 무언가가 스스로 정리되어 가는 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듯 했죠. 한참을 달린 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자신이 어린 시절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 기차역이었습니다. 기차역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 대신 작고 단정한 현대식 역사로 바뀌었지만 플랫폼 한쪽 구석만은 80년대 모습 그대로 남겨 보존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계단을 내려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서자 마치 과거의 공기가 그대로 머물고 있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로 위를 스치는 겨울바람 소리, 차가운 공기, 희미한 사람들의 발자국. 그 모든 것들이 어린 민호의 기억 속 풍경을 하나둘 깨워주고 있었어요. 플랫폼 끝자락에 다다르자 그 자리가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낡은 벤치 하나가 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벤치 앞에서 발을 멈추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의 차가운 표면을 쓸어내리듯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40년 전 바로 이곳에서 한 어린아이가 두 손을 무릎에 올린 채 덜덜 떨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누군가는 끝내 오지 않았고 그 기다림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많이 추웠겠구나. 민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책임의 표현이 아니라 그때의 자신에게 말해주는 위로였습니다. 그는 벤치에 천천히 앉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쓰라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쓰라림이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플랫폼에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민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금방 추워질 모양이요. 옛날에도 이맘때면 눈이 참 많이 왔지. 민호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오래전 자신에게 해주길 바랐던 말처럼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러게요. 그땐 특히 추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에 잔잔하게 내려앉는 감정의 파동을 만들어 주었죠. 민호는 벤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까지 잘 버텼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보다 그 버려진 자리에서 홀로 일어나 걸어온 자신의 삶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플랫폼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자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같은 시간 위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곳이 슬픔의 장소가 아닌 자신의 긴 여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역을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새로운 따뜻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었고 증오가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차에 올라탄 그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가 평생 기다려왔던 진짜 시작의 신호처럼 잔잔하게 겨울 하늘 위로 퍼져나갔습니다.